네, 기업 구조조정 얘기 허은순 의원 모시고 좀 들어봤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 거의 안 하고 있고 또 구조조정 자체가 이 정부의 프로세스인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산업은행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민간 구조조정 시장은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민간 구조조정 회사를 만든다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적임자도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제게 물어보면 제가 그건 누구를 시키는 게 맞다고 얘기를 드릴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참 여기서 이름을 부르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뉴스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부 뉴스 이송현 아나운서가 시작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2부 뉴스 시작합니다. 통화가치 절하 효과가 20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이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가치 절하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는 1990년대 중반에 절반가량으로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인데 농산물과 달리 공산품은 여러 부품들을 해외에서 수입해 조립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하도 부품 수입 가격을 올려 결국 수출 가격 하락 효과를 약화시키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특히 이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중간재를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중국은 다시 이제 수출하죠. 그래서 최종 수출에서는 말하자면 싼 가격이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안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한국에 수입해 가는 가격이 높아지게 되죠. 이제 이렇게 중국으로 볼 때도 상쇄가 되고 또 이제 경쟁국들 사이 경쟁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절하를 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상쇄되어서 그 상쇄 효과 때문에 실제로 그 어떤 일개 국가가 그 시행하는 감행하는 그런 평가절하 효과가 상쇄되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근린궁 비파 배가 너희 이웃을 거지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식의 정책들이 되어서 이 효과가 상쇄되고 말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거의 절반 정도 줄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역 구조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최근에 또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숫자를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동 가격은 투매 심리로 6년 새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동 선물 가격은 0.6% 하락한 톤당 5,002달러를 기록하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5,000달러를 무너뜨릴 위기에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40달러 선이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0.8달러까지 떨어지며 4.3% 하락했습니다. 또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47.16달러를 기록하며 3.4% 하락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0.27달러, 북해산 브렌트유는 46.5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을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라고 얘기하셨어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40.27 또 떨어졌네요.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WTI가 웨스트 텍사스 유가 40.21, 0.59 떨어졌고요. 1.45%. 아마 오늘 저녁에 40달러를 깰 것 같습니다. 40달러를 깨게 되면 이제 내일 아침에 헤드라인이 30달러대 진입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40달러 붕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진행되는 모양이 낙폭이 자꾸 이거 벌어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40달러 깨질 것 같고 브렌트유도 지금 1.46% 비슷한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추럴 가스는 2.7 MMBTU라는 요거 단위입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2.7까지 지금 떨어졌고요. 작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이제 금은 오늘 많이 오르고 있군요. 1137, 9.7 올랐고, 그 다음 은도 약간 강세, 동도 약간 강세. 어제 동은 뭐 많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오히려 약간 강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다 했나요? 아니요, 하나 남았습니다. 예, 계속합시다. 독일 정부가 올해 난민 80만 명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독일 인구의 1% 규모에 해당하며 작년 유럽연합 전체가 받아들인 난민 수보다 많습니다. 지난 7월 EU 국경으로 들어온 난민은 11만 명으로 월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난민들은 유럽연합의 더블린 규약에 따라 첫 번째 도착지에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독일은 난민에 대한 EU의 공동대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고정된 난민 수용 숫자를 각국에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독일이 난민, 이게 독일 전체 인구의 1%라고 합니다. 1%. 8천만 명의 1%인데 독일만 유럽에서 지금 총대를 매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부터 독일을 거쳐서 이제 이쪽 벨트에 이제 아랍계, 터키계들이 특히 굉장히 많습니다. 터키계가 굉장히 많이 가 있고, 영국에도 물론 뭐 지금 온 유럽에는 이제 활동 인구로 종교가 가장 왕성한 종교가 이제 단연 이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타는 이제 회교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 80만 명 망명 신청 받기로 했는데, 이제 도착하는 지역에 따라서 해서 이제 이 아프리카 전체에서 이제 뭐 리비아 뭐 이런 벨트뿐만 아니라 저 밑에 남수단 이런 쪽에서까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뭐 난민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옵니다. 원래 고전적으로는 지브롤터 해협 쪽으로 이렇게 고무보트 같은 걸 타고 이제 건너오고 이랬습니다만, 지금 대대적으로 뭐 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난민 문제가 굉장히 지금 유럽에서는 머리가 아픈 또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멕시코 난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로 세계적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탈북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이제 난민화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느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북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탈북자들을 전부 잡아서 북한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인륜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넣고 중국에서 어떻든 그 북한 난민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중국이 그런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중국이 말하자면 어린애 국가다, 국제사회에 책임이 없는 국가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 거죠. 광고 하나 듣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스파클링 하면 생기 있어지고 맛있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생활에 스파클링이 필요한 순간, 정수 얼음은 물론 다양한 농도의 스파클링을 바로. 삼성 지펠 푸드쇼 케이스로 새로운 냉장고 생활이 시작됩니다. 네, 기발한 장박사의 장박사 나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망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네요. 우리 김 PD, 인터넷망이 어떻게 왜 안 돌아가는지를 좀, 아니 이거 말고 그쪽에서도 되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내 인터넷망이 아까부터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기발한 김 박사 나왔셨습니다만은, 네. 이 북한 얘기 들었죠? 네. 어떻게 보였어요? 자유민주연구원의 그 유동열 박사 얘기를 예.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대응 사격을 한다든가, 예. 또 확성기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 예. 그럼 정말 응징 차원에서 움직이자. 이거는 대응 차원의 움직임이고, 이건 대응이고, 네, 응징 차원의 움직임은 북한이 정말 아파하는 거, 삐라 날리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삐라 날리기는 DJ 정권 전까지는 군 심리전단에서 예. 집중적으로 했다는 거죠. 예. 현재 민간이 날리는 삐라는 도달률이 30% 남짓밖에 안 된답니다. 몇 분이 하고 있죠, 몇 사람이. 네, 몇 분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군이 하면 장비나 인력, 그리고 이 인쇄물의 수준, 이런 거를 뭐 국가 예산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북한 전역에 이 삐라 살포가 가능하다. 예. 이 정도는 돼야 좀 응징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네. 저는 나중에 오늘 제가 클로징 멘트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자세예요. 네.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에 절대로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절대로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어떤 얘기
네, 이제 아베 총리의 뭐 사제 담화도 있었고 기타 예. 그래서 일본인들이 2차 대전 얘기 나오면은 항상 향수를 갖고 얘기하는 전함 야마토 요 조사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함 야마토는 제가 정규제 TV에서도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이런 게 났어요. 이게 일본 신문의 광고가 네, 한번 보시겠어요? 이 한번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친구들이 2차 대전에서의 일본의 지위를 계속해서 원폭을 핑계대 가지고 네. 피해자인 것처럼 마치 코스프레를 네, 하고 코스프레를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인 것처럼 놀고 있어요. 네, 드디어 이렇게 나옵니다. 아메리카의 전쟁 전쟁 책임. 책임. 네, 예? 네, 옆에 보세요. 원폭 투하의 정당성을 묻지 않고는 일본의 전후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네. 그 저자 얼굴인가 보죠 옆에가. 이 네. 젊은 놈이 그러네요. 네. 이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닭게다라는. 네. 닭게다. 예? 네. 이 아메리카의 전쟁 책임 전후 최대의 터프한 도전. 아니 네. 뭐죠? 타프. 타프 네. 에 도전한다. 네. 뭐죠? 그게 타프가 아니라 금기사항 타부 타부에 타부에 도전한다. 도전한다. 네. 어. 네. 전후 최대의 금기사항에 도전한다. 터부에 도전한다. 네, 타부에 도전한다. 아메리카의 전쟁, 이 타부죠 아마 이게. 네. 타부. 아메리카의 전쟁 책임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 정도 되면 피해자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야마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일본에서 이게 말하자면 당시 세계 최대의 전함이었다. 묘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 중에서 야마토라 그러면은 네. 우주전함 야마토 네, 1974년에 나온 애니메이션. 네. 74년이었습니까? 예, 74년. 그리고 이게 2012년에 우주전함 2199라는 리메이크판 만화로 나왔고요. 이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여서 2010년에는 실사 영화로 나온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은하철도 999하고는 다른 거죠? 은하철도 999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은하철도 999도 일본 건가요? 네. 분카슈터 39이라고. 은하철도 999보다 훨씬 앞서 나왔는데 우주전함 야마토라는 애니메이션은 NHK가 64부작인지로 방영을 하기로 했다가 예.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워프 이론이니 뭐 양자역학이니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애들 보기는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16회인지 만에 중단이 되거든요. 아 우주로 가는 야마토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전함 야마토하고는 개념이 다르군요. 이름만 갖고. 이름을 일부러 갖다 붙인 거죠. 이게 인류가 다른 외계인의 공격을 받아서 방사능 오염이 돼가지고 다 지구로 숨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침략해온 우주인의 방어망을 뚫고 저 멀리 먼 우주에 가서 말하자면 해독 기계, 해독 물질을 갖고 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영이 안 됐군요. 그래서 이 팀이 이제 몇 년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극장 영화 실사판 극장 영화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어른용 애니메이션인데요. 인기 있었나요? 이때 개봉하는 날 뭐 밤새우는 사람이 뭐 몇만 명이고 그래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죠. 그 역시 일본 사람들은 야마토함에 대한 그 향수가 있군요. 네. 그 지금부터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야마토함 어떤 배였습니까? 1937년부터 41년에 걸쳐서 4년간 이제 배를 만들었고요. 만재 배수량이 72,809톤. 72,809톤. 길이가 263m, 너비가 38.9m. 그리고 배가 하도 크다 보니까 배 곳곳에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를 알려주는 화살표 표시가 바닥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승무원은 2,500명인데 탑승자 수는 3,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요리사라든가 이거는 민간에서 충당을 했죠. 문제는 이 배가 세계 최대의 배였고 거함 거포주의. 그러니까 무조건 배도 커야 되고 포도 커야 되고 그래서 포문이 너무 컸죠. 당시 주포 구경이 460mm.
아이고 460 같으면 40cm가 46cm짜리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한 발 쏠 때마다 얼마였다 그러죠. 그리고 당시 사상 최대의 군함이었고 근대적 외관을 갖췄는데 명중률이 1200대 1, 불발탄 비율이 75%나 됐다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했으나 아니 아마 우리 장관에서 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우리 김용산 기자 여기 나와셔가지고 청일전쟁 얘기 쭉 했거든요. 근데 청일전쟁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당시 청나라가 그래도 이 저 뭐죠 저 아편전쟁에서 혼나고 나서 우리도 거함 거포가 있어야 네. 되겠다 그래서 정원함, 제원함 이런 걸 독일에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큰 배를 지어서 갖고 왔는데 네. 일본한테 작살난다는 얘기를 그때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청나라는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냐면은 망하기 직전에 열린 과거 시험, 예. 무과 시험이 말타기, 창 던지기, 활쏘기였다는 겁니다. 네, 신문물은 전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과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였다는 얘기. 아니 그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만 아마 이완용이 네, 그 마지막 과거 시험에서 급제했을 겁니다. 조선 마지막 예, 과거. 조선 마지막 과거에서. 그게 아마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를 쳤다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은데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 시험을 쳐서 장급제를 하게 되죠. 양자로 들어가고 뭐 복잡한 개인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 조선 마지막 과거 시험의 응시자가 70만 명이었나 아무튼 좀 많았을 네, 겁니다. 먼지가 네. 뽀얗게. 근데 결국 그때와도 같이 그러니까 이 야마토함이 일본이 만든 배인데 세계 전함 중에서는 제일 가장 컸습니까? 컸습니다. 가장 컸고요. 문제는 아까 포탄 말씀드렸는데 포탄 한 발이 1.36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마토 이후에 거함 거포주의에서 항공모함으로 이제 그 바뀌고, 해전의 성격 예. 자체가 바뀌니까 이게 거의 무용지물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야마토라는 배의 건조 자체가 비밀이었고요. 해군 군축 조약을 파기하면서 20년 만에 건조한 신예 군함이었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그 런던 협정인가 해가지고 네. 미국, 영국, 일본. 일본이 네. 5대 3인가 네. 총톤수를 제한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밀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일반 국민들도 이 배의 존재를 몰랐고요. 패전 후에 이제 존재가 알려지게 됐던 거죠. 근데 문제는 기록에 보면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 참가, 1944년 6월 마리아나 해전 참가, 1944년 10월 레이테 해전 참가, 예. 1945년 4월 6일부터 7일까지 보우노곳 앞바다에서 격침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실제로 이 거대한 배가 1944년 10월 레이테 해전에서 미국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서 일부 침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함정에 포격을 한 게 유일한 전과입니다. 이게 워낙 많이 출동을 안 하고 뭐 기름값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에서는 연료비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별명이 야마토 호텔이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옛날에 거함거포라는 게 생기는 게 이제 바다에서는 먼저 발견하고 멀리서 네. 멀리 쏘면 이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포를 길게 해서 멀리서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는 놈이 이기니까 배도 커야 되고 네. 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배가 더 커질 수 없었던 것이 이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야 되고 네. 일본 배는 태평양에서 놀면 그렇죠. 되니까.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배를 만들고 나니까 이제 전쟁 개념이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거항거포가 아니고 네. 이제 함재기를 갖고 있는 항공모함. 실어 나르는 네. 항공모함으로 공중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도 안 하고 있다 마지막 날에 이제 어디에 가서 마지막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큐슈 남쪽 바다 수심 350m 지점에 세 조각으로 갈라진 채 수장이 돼 있습니다만 예.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오키나와에 가서 작전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예. 드디어 이제 출항을 하죠. 그런데 이때 그 야마토 보고 싸우라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바닷가에 적당히 좌초를 해가지고 음. 일종의 성벽,
그러니까 일본군의 그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총알바지가 돼달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다가 포격을 받고 세조각이 났습니다. 그 맞아요. 저도 한번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새카맣게 하늘을 뒤덮은 예, 기록 화면도 예. 있고요. 기록 화면이 있어요. 네. 예, 기록 그래서 화면이. 탑승자 수가 총 3,300명이었는데 생존자 수는 270명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배는 일본 해군의 자랑이자 뭐 프라이드였기 때문에 피복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또 일본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아이스크림과 탄산수가 명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배 안에서 주는 거. 네, 배 안에 그 소화전에서 항상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쉽게 만들 수 있었고요. 좌초 침몰 당하던 날 주먹밥이 최후의 메뉴였는데 그날 그러니까 1945년 4월 7일 저녁 메뉴로는 쇠고기 통조림 등 전시 일본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음식이 나오는 걸로. 그 이제 그 굉장히, 선장으로서는 이제 내일이 죽는 날이라는 걸 안 거죠. 그거 마지막 파티를 벌여준 그것뿐 아니라 이게 말하자면은 그 뭐랄까요, 유럽의 아주 멋진 배들, 그러니까 군함이 아니라 멋진 배들도 우리가 어떻게 좀 따라잡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당시 일본 최고의 요리사들을 초빙해서 뭐 배 안에서 연회도 자주 열고 정박 중일 때는 그 자체를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근데 그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그 다시 건져 올린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예. 제가 지금 영화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무슨 미국 영화에서 어떤 지구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이 야마토를 건져 올려가지고 다시 붙인 다음에 소동을 일으키는. 근데 결국 영화 안에서도 또 침몰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 내가 딴 배 건지자고 했더니 왜 이걸 건지자고 해가지고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의 야마토 함이라는 게 제국주의 일본의 마지막에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전함이었어요. 저는 일본인들은 비교적 합리적인 결정을 늘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 야마토 건조부터 침몰 때까지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속 어리석은 결정들을 이어서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날의 일본인이 들으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대번영의 빠가야로들이라고 합니다마는 무슨 해군 제독이었던 이소로코에서부터 도조 히데키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도조 상병이라고 불리고 도조 그 얘기대로 도조 명색이 대번영의 그 보스 아니었어요. 근데 도조 히데키라는 인간은 총도 쏠 줄 몰라가지고 자살도 못하고 마지막에 자살을 할 때 심장이 아니라 심장 반대쪽으로 쏘는 바람에 아니 자살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여성용 호신 총 이런 걸 가지고 쏘았다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요. 의사한테 야 심장이 어디냐 좀 그려달라 해서 피부에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샤워를 하면 자꾸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프닝이 있고 그런 정도로 쪼다드립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또 대본영의 빠가야오라는 말을 듣는 건데 대본영이 그 전쟁 막바지에 가면 일본 전체가 미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또 이게 대본영 말씀하셨지만 해군성, 육군성 이런 게 막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엇박자로 놀고요. 싸우고. 자, 이 역사의 어떤 한 장면씩 그런 거 좀 발굴하셔가지고 좀 들려주시면 알겠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마토함 처음 한번 해봤는데 역사의 아주 재밌는 장면들 또는 인간의 그 어리석었던 장면들 이런 거 좀 골라가지고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광고 하나 듣고 정규제 칼럼